자, 이제 43번째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이제 끝장내기 13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활보상 이 부분인데,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강의를 꼼꼼하게 모든 질문을 다 하지 않고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금 400쪽 강의하는데 40강이 넘어가죠. 맞죠? 그래서 되게 지금 행정법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요.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서 되게 어려운 질문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분량이 시간이 강의가 처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약간 공무원 시험에서의 경향 중 하나가 수험생들이 막 되게 강의 수를 줄여달라 이걸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 예를 들어 기본 강의에서 제가 서브노트를 다 강의하잖아요. 그죠? 책에 있는 걸.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책을 강의한다면 아마 한 100강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에서 이미 한 65강 정도 하죠. 64, 65강 정도. 근데 거기에 100강을 한다? 그러면 강의가 100강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165강이죠. 그럼 되게 많죠. 물론 이제 제 강의의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60분을 안 넘어가죠. 잘 거의 60분 넘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날림으로 강의할 것인가? 물론 저는 이제 진짜 장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딱 기호에 맞게 강의를 수를 줄여가지고 약간 날림으로 하면서, 근데 뭔가 날림이 아닌 듯한 인상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강의를 좀 가급적 최대한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를 해주세요. 타이머 좀 맞춰놓고 할게요. 자, 보시면 405쪽의 주요 개념 정리 1번 생활보상은 이제 지금 이제 직접 손실보상 끝났고 간접 손실보상 끝났고 생활보상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보상 공익사업으로는 상환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재산이 아니라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생활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금전 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25번 그냥 잘 보시면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생활보상 크게 넓은 의미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혹은 생활대책으로 구분이 되는데, 넓은 의미 이주대책은 피수용자, 땅을 뺏기는 사람이 종전과 같은 주거를 획득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고, 생계대책은 종전과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넓은 의미 예로는, 이주대책 예로는 이주정착지 조성과 분양, 아파트 입주권 부여, 택지 분양권 지급, 이주정착금 지급, 주거 이전비 보상, 공영주택 알선 이런 게 있고, 생계대책의 예로는 인호비 보상, 그러니까 농사를 이제 옮겨서 지세요, 막 이런 것들, 이어비 물고기 옮겨가서 잡으세요, 아니면 이제 농업용지 공급, 직업훈련, 고용알선, 고용상담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3번이 조금 강의하고 싶은 내용인데, 혼자 보시다가 약간 뭐지 하실까봐요. 넓은 의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각각 어떠한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들인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이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 자 생활대책, 그 생활보상은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갈리잖아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이 헌법 34조에 근거한다고 본다는 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둘 다 넓은 의미 이주대책은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34조,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얘기하는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경우는 추상적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꼭 인정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활보상을 해주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해주는 보상이다라고 본다는 데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의견이 같아요. 그러나 어디가 갈리냐면 이 생활대책 혹은 생계대책 있죠?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똑같이 그냥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활보상 다 그냥 34조야.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단에 의해서 해주는 거지,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아니야, 생활대책의 경우에는 재산권 보상의 일종으로서 이것은 23조의 헌법 23조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는 보상이야 이렇게 본다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 문제화될 수 있는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좁은 의미 이주대책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는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그 중에 특수논점으로 이주대책을 다룬다, 이런 식으로 곧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밀한 체계에 의하면 생활보상은 넓은 의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으로 갈려요. 그리고 넓은 의미 이주대책에 들어가면 좁은 의미 이주대책과 좁은 의미 이주대책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원래는 기본적인 체계인데, 자 보시면 한편 좁은 의미 이주대책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 이주대책 일부예요.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그 이를 이주자들의 그 투입 비용 원가만의 부담에 하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좁은 의미 이주대책이라고 한다. 자, 뭔 소리냐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택지 분양권을 지급하는 것 등이 좁은 의미 이주대책에 해당한다. 이걸 특별 분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넓은 의미 이주대책의 차이가 뭐냐면 넓은 의미 이주대책은 단순히 이주정착금만이라도 주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시키는 것도 좁은 의미 이주대책에 포함돼요. 그런데 좁은 의미 이주대책은 집을 주는 것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거를 이전시키는 것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전시키면서 집을 주는 거, 그것을 좁은 의미 이주대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좁은 의미 이주대책 말고 다른 것들도 넓은 의미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주거 이전비 지원 이런 것들,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는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다만 법문에서 이주대책을 갈 때 경우에 따라 좁은 의미 이주대책을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 이주대책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라고 되는데, 이것도 약간 문장 이상하죠? 이 부분 지우세요. 여기 한다는 점이다 지우세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 걸려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조문에 보면은 경우에 따라 그냥 이주대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주대책이 넓은 의미 이주대책인지 좁은 의미 이주대책인지 경우에 따라 걸러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이주대책이라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맥락에 따라 걸러갈 필요가 있기도 하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지문에서 이렇게 뭔가 이거 좁은 의미 이주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넓은 의미 이주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제가 지금까지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해라 이렇게까지 출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정의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 이주대책과 좁은 의미 이주대책으로 갈린다고 이렇게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이 출제될 가능성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읽으실 때 그냥 막 섞어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주대책 뭐 집 옮겨주는 거 막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좁은 의미 이주대책 관련해서 이주대책 제공 대상자, 이걸 갖다가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와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이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다른 말로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부르는데, 뭔 소리냐면 법조문에 야 이런 애들을 상대로는 꼭 이주대책을 실시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 이주대책을. 그런 애들인데 둘이에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 1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거 맨 처음에 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직접 손실보상과 간접 손실보상과 생활보상으로 나눌 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 또 대통령령을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는 공장장,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주대책을 실시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냐면 이 딱 둘만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세입자 이런 애들은 이주대책 대상에서, 그러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또 요런 판례가 있대요. 그냥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사업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를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자에서 니들 맘대로 제거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법에서 꼭 얘네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주대책을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 누구는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고 누구는 아닌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래 보시면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 개념이 존재하는데, 얘는 뭐냐면 법조문에는 얘네들은 이주대책 대상자로니까 꼭 반드시 이주대책을 실시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 세입자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가지고 이주대책을 실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그러니까 78조와 78조 2가 여기 없는 애들을 상대로는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주대책 대상자 로 사업시행자가 원한다면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혜적인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 애들이다 이렇게 분류하여. 그 다음에 자 2번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78조 사항에 보면은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기본 생활시설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를 들어서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꼭 이 정도 수준까지 꼭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시혜적인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보다 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단타형 판례인데, 사업시행자에 의해 근데
이 점에선 공통되는데 뭐와 뭐가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와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 점에선 공통되는데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라 하더라도 암튼 사업시행자가 얘는 이제 그럼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키겠어 라고 결단을 내서 포함됐다. 그러면 세입자도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른 이주대책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이걸 만약에 거부했다. 청구할 권리에 따라 근거해서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그럼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대요. 왜냐면 얘가 신청권으로 기능하니까. 그렇게 오겠다. 됐고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는 보시면 이 법조문은 중요해요. 78조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 사업시행자는 지금 어디냐면 406조 관련 조문 정리예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얘를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얘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그냥 이주대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을 실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은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지급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주대책이란 글자는 좁은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진행에 따라 좁은 의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얘가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복붙해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4번이래 사항 아까 했던 거 좁은 의미 이주대책의 내용은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이 포함돼야 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라.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자체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그러니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얘네들도 보상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에는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해줘라 얘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분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엄밀하게 구분된다는 것 뿐이지 수험적으로는 사실 나왔을 때 그냥 OX 판단하실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 이주대책과 넓은 의미 이주대책이라는 개념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몰라도 되긴 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다 보면은 뭐야 약간 의아한데?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서술인 책이니까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냥 보셔도 되죠. 그 다음 78조 2 사업시행자 대통령을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공장 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네 둘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 얘의 경우에는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반드시 해라 규정하고 있다 됐죠. 자 관련 지문 정리 볼까요? 넘어가셔서 4-1번 볼까요? 4-1번 4-1번 보시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규정된 당사소송에 의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문은 딱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공권이냐 사건이냐. 그런데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 말고 나머지는 다 뭐다? 공권이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니까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당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냐? 당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공권이냐 사건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재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들까봐 써놓긴 했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다가 화살표 보시고 이거는 그냥 공권이냐 사건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딱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08쪽의 9번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지만 중요해서 반복할게요. 자, 사업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를 져요. 78조 1항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이 수립할 의무를 누구를 위해서 지는 거냐면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의무예요. 근데 뭐는 재량을 갖냐면 그 디테일한 내용,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줄 것인가 아니면 택지를 지어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는다. 아니면 아파트를 지은다면 2층으로 할 것인가 3층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재량을 갖는다. 그러나 이 재량은 또 78조 사항에 의한 제한을 받아요. 78조 사항이 뭔지 기억나시죠? 생활 수준에 통상적인 생활 수준에 필요한 생활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의무지고 그러나 그 의무 이행할 때 그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는 재량을 갖고 재량이 근데 무제한의 재량인 것은 아니고 요 한도 내에서의 재량을 갖는다. 이렇게 기본 강의 때 한 것이죠. 이거를 한 문장으로 그냥 싹 정리한 거예요. 됐고 자 그다음에 9-3번 볼까요? 이 이주대책 수립 실시에 대한 이 78조 1항과 78조 4항은 그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업시행자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나 사업시행자 재량에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 법규이다. 뭔 소리냐면 꼭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런 규정을 왜 이런 판례가 왜 나오는 거냐면 사업시행자가 땅을 강제로 뺏어가면서 재산 주셨으면 됐죠? 자 이제 서명하세요. 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명하세요. 이주대책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 것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넘기면 409쪽 가셔서 16번 질문 잠깐 볼게요. 자,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 등의 구체적인 권리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이제 택지 분양권을 주기로 했나봐요. 그때 그 권리는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언제 발생하는 거냐? 이주자가 이주대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 넌 이주대책 대상자야 하면 그래서 이주대책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그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대상자야 너는 이렇게 해주는 결정은 처분성 인정되겠죠. 왜냐면 그것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가 생기니까. 맞죠? 그래서 16-1번 보시면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다.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얘기 여기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16-3번 보시면 비슷한 건데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이주대책의 종류가 달라 그 보장하는 내용에 차등이 있는 경우 이주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그중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의 이주대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이주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상고소행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도 있고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도 있는데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걸 주고 예를 들어서 막 아파트 뭐 40평짜리를 주고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아파트 뭐 10평짜리를 줬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시혜적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 법정 이주대책 대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40평짜리 아파트를 줘 라고 신청했는데 아니야 너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라면서 10평짜리를 줬다. 그때 그것도 그 판단도 처분성 인정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판단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40평짜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랑 10평짜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갈라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요거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출제위원님 이런 거 출제예요. 오, 출제한 적 없는데 하면서. 그러나 출제위원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죠. 왜냐면 출제위원들은 그냥 바쁘게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시험 될 때 그냥 돈 받고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급조돼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를 출제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런 것이고 17번 보시면 17번은 얘는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아. 그냥 판례 원문을 복붙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인데 다시요. 17번은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가 된다라면 17-2번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인데 자 17번은 판례 원문 전체를 갖고 온 건데 얘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아까 전에 제가 헌법적인 생활보상의 헌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이 다르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거예요. 대법원은 생활대책과 넓은 의미 이주대책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 이주대책은 헌법 34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랑 똑같이 대법원도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아니야. 이거는 재산권 보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분명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활대책 용지의 공급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생활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데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 얘기하고 있다. 이 5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생활대책도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대법원이 요 함으로까지 여기까지요. 함으로까지의 이 논증을 왜 한 거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해설을 보시면 자, 대법원은 생활대책도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생활대책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원래 생활대책은 원래 재산권 보장의 규정상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도 생활대책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면 항고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 요걸 확보해주기 위해서 그런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래요. 됐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17-2번처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논리가 그래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 원문보다도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법원이 이거를 34조에 근거한 게 아니라 23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활대책을 근거한 것이라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7-3번 보시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 일정 규모의 상업 용지 또는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23조 4망이 아니라 34조라고 봐요. 그래서 요런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그것을 물어볼 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2014년 지방직 9급에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다시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갈린다. 생활대책 그러니까 생활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생활대책 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생활 보상하고 달라요. 생활 보상에는 넓은 의미의 넓은 의미의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냐? 넓은 의미 이주 대책과 그 다음에 생활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생활 보상에는 근데 생활 대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 그 헌법적 근거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기억해 주세요. 됐죠? 11월 13일이네요. 11월 13일. 네. 벌써. 자, 이제 19번 보시면 갑이 소유한 토지 일대에 대해 민간기업 A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어디냐면 지금 410조 넘어간 거예요. 갑이 소유한 토지 일대에 대해 민간기업 A를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출입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갑의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같은 법에 따라 관할 지방 토지 수용인의 수용제가 있었다. 강제로 뺏어갔다. 지금 땅을 뺏긴 사람이 누구야? 갑이죠. 자, 1번 수용권의 주체는 국가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 A도 사업시행자로 수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된다라고 될 수 있다.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댔죠. 그래서 그 다음 이게 2019년에 2월 서울시 구급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지방토지 수용인의 수용제결에 대해 중앙토지 수용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다투는 경우도 지방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수용제결 취소를 구해야 된다. 자, 갑이 수용제결이 있었죠. 수용제결이 있었는데 이 수용제결은 누가 한 거냐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했나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싸우려고 할 때 혹시 곧바로 소송 들어갈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쳐 싸울 수도 있는데 이의 신청을 거쳐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이때 그러면 원처분인 수용재결도 있고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역할을 하는 이의 신청에서의 재결도 존재할 텐데 이때 재결과 원처분 중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니? 이 경우에 대해서도 재감 노트 여기 해당하지 않으니까 예외, 그러니까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에 이 경우 해당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가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수용재결에 대해 다투려면 이때 여기 이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원처분주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된다.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겠니? 수용재결을 한 처분청인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겠죠. 그래서 얘를 피고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갑이 수용되지 않고 남은 일부의 토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 청구를 했는데 잔여지 수용 청구 언제 하죠? 현저히 방법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잔여지 수용 청구를 했는데 토지 수용위원회가 싫다고 했다. 그러면 갑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얘의 출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때 곧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들어갈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싸운 것이 허락됐다고 했을 때 누가 피고적격을 갖니? 이걸 말하고 있는 건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경우는 당사소송이죠. 그러니까 피고적격을 누가 갖는 것이에요? 공법상 권리 의무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시행자. 왜 사업시행자가 공법상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예요? 지금 보상금 주고받는 문제, 보상금 지급 청구권과 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건데 보상금 누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요? 사업시행자니까. 그러니까 걔가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A로부터 이주대책의 권한을 위탁받은 B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를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 경우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뭔 소리냐면 처분성 인정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처분성 인정되니까 취소는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피고 적격 누가 갖는 것이니 위탁받은 행정청인 B공사가 갖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들어가 볼게요. 끝장내기 135 주요 개념 정리 보시면 자 얘기는 뭐 해설 그냥 그 혼자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4번 주요 개념 정리에 111쪽 가셔서 우리 대법원은 위의 모든 구제 수단들을 명무 규정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죠. 관련 조문 정리는 이게 그 결과 제거 청구권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서 읽어볼 만한 조문인데 그냥 삭제하세요. 얘 삭제. 괜히 두면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독일법상의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면서 더 혼란만 가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깔아드렸냐면 그 결과 제거 청구권과 관련된 민법상의 조문으로서 깔아드린 건데 그냥 삭제하세요. 자, 관련 지문 정리 1번부터 볼게요. 수용 유사 혹은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요. 수용 유사 혹은 수용 유사적 침해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론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이냐면 보상 규정이 없거나 혹은 그냥 위협한 공용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때에도 원래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재산권상의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건데 그럼 이때는 위협한 공행정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인정을 해주면 안 돼? 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위협한 공행정작용 혹은 위협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해주자라는 이론을 수용유사 혹은 수용유사적 침해 이론이라고 하죠. 읽어보면 본래 수용유사 침해로는 보상 규정이 없어 위협하게 된 수용작용은 제가 여기다가 괄호를 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보상 규정이 없어갖고 위협하게 된 수용작용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용 수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이 꼭 그 경우뿐만 아니라 그냥 널리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냥 다 인정해주자라는 이론으로 확대가 되죠. 외연이. 그래서 위협한 경우를 일반화해 보상 규정이 없어 위협한 경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위헌 결정 있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론으로서 그 외연이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까지는 그냥 좀 알아두세요. 요거까지만 알면 딱 깊이 있게 딱 끝을 낸 거예요. 다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대법원이 수용 유사적 침해론을 받아들인 적이 있냐? 없다. 그냥 다만 그 뭐 MBC 무슨 판례 93-6409 사건에서 다만 야 수용 유사 침해 이론이라는 것을 뭐 원고 피고 니네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이 사안은 그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야 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수용 유사 침해 보상 이것은 이제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 의해서 인정되는 보상을 말하죠. 그것은 분리론이 아니라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OX 이렇게 물어봤는데 뭔 소리냐면 해설 보시면 그러니까 경계이론하고 분리론의 차이점 중 하나가 헌법 23조 1, 2항과 사망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혹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인정할 것인가에 있었죠. 분리론과 경계이론이 그 차이가. 그런데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은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자는 견해 중 하나죠. 그래서 분리론보다는 경계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 다 보상 규정이 없어도 보상을 해주자 인정하자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수용유사 침해론은 원래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경계이론 내에서 등장한 견해예요. 됐죠? 이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자 12번 지문이요. 볼게요. 어디냐면 412쪽 12번 지문이요. 자, 공법상 결과제고 청구권에서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되게 문장 못 쓰시죠, 교수님들이. 무슨 얘기냐면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이렇게 재산적 가치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예나 정보 이런 것들을 위한 권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 제가 예로 뭘 들죠? 기본 강의 때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 성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 청소년 성매수자 명단에 1등으로 제가 올라가 있어요. 뭐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거 지워줘 라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왜 저는 무엇을 구제받기 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명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어려운 얘기 나오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 외에 정신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인데 이걸 갖다가 결과제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야. 혹은 결과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다르거든. 이렇게 교과서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좀 지엽적인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변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그 민법상의 개념이 있어요. 얘는 이제 소유권이나 점유권 같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 청구권은 꼭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경우 명예나 정보 등을 위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교수님들이 그냥 독일어를 번역해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응 맞지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 심하고 변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뭐 상관없죠? 보시면 자 얘는 극단적으로 지엽적이고 극단적으로 관념적이고 극단적으로 독일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온 사례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올라가셔서 여기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으로서 수용유사 침해보상 청구권, 수용적 침해보상 청구권, 이생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권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예습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독일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독일에서.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을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지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권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리된 게 없고 오늘날에는 학자들이 관심도 없어요. 네, 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야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다. 독일에 가서 봤더니 라고 하면서 그 결과제거 청구권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하면서 사례를 끌고 와가지고 독일 교과서를 직역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깔아드린 사례가 있는데 그냥 이건 지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 볼게요. A씨가 복지시설의 운영자인 B에게 무주택 상태에 있는 C가 6개월 동안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나 봐요. 복지시설 운영자한테 노숙자 C를 6개월 동안 니네 시설에서 잘 수 있게 해줘라 했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하명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운영자 B는 C를 머물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C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6개월이 지났는데 C가 방을 안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C가 자신이 거주하던 방의 일부를 파손했대요. 상황 이해되죠? 자, 1번 B는 A씨가 명령한 6개월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A씨에 대해 C가 퇴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과제거 청구권은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 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야? 어렵죠? 그냥 단타형으로 이걸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가 A씨에 대하여 C에 대한 퇴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판례는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학자들 논의하고 있지도 않아요. 잘. 독일 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일까 사법상의 권리일까에 대해서 독일 학자들은 공법상의 권리지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당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번이에요. 포인트는 그래서 당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C의 방파소는 A씨의 명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발생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B는 A씨에 대해 결과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고 C에 대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뭐야? 1번이 결과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라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출제가 문장 이상한데 이런 얘기예요. 자, 9번 보세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은 공행정 적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당인과 관계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결과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A씨 때문에 B가 입게 된 손해는 뭐예요? C라는 사람을 무료로 숙식을 C라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되는 손해가 발생한 거죠.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A씨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C가 그 방을 파손했대요. 그건 A씨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죠. 맞죠? A씨의 명령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인과관계는 있지만 그 명령이 있다고 해서 꼭 C의 방파손이 꼭 발생하는 사건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제거 청구권은 직접적 결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냥 이 사례를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는 방식으로 단타형으로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되게 작위적이고 인위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견해예요, 이게 독일에서. 그래서 오늘날은 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한 이제 인기가 식어버린 지 한 30년 됐을 거예요, 얘가. 예. 됐고, 자 넘기면 이제 5편 드디어 끝을 내고 6편 이제 행정쟁송 들어갈게요. 행정쟁송은 두 가지를 가리키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소송부터 들어가는 것이 될 텐데, 자 보시면 주요 개념 정리 바로 들어갈까요? 행정소송 개설에서 뭐 혼자 나머지 보시면 되는데,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것이 한 가지인데 3번이에요. 행정쟁송은 이론적으로 행정쟁송이 법적 분쟁의 어느 단계에 개입하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으로 나뉜다. 얘는 하나도 제가 볼 땐 안 중요하고 얘도 관념적이고 너무 독일틱한데, 근데 혹시 출제할 수 있다라면 순전 이론적인 것 중에 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써 놓긴 해봤어요. 자, 시심적 쟁송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행정 쟁송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 법적 분쟁과 관련해서 그 쟁송이 어느 단계에서 끼어드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심적 쟁송, 행정작용 자체가 쟁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쟁송.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그 자체가 행정쟁송이면서 행정작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미 이루어진 행정작용에 대해 다투는 쟁송으로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뭔 소리냐면 항고소송과 행정심판 언제 하는 거예요? 어떤 처분이 발급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불복이 있어가지고 행정청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상했나? 일단 그 복심적 쟁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복습해볼까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재결, 이 행정행위 중 강악상 뭐에 해당한다고 보죠? 뭐에 해당한다고 보죠? 대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죠? 기본 강의 때 했던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는 이제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얘기들인데 혼자 보셔도 이해가 될 거죠. 뭐 예를 들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3조는 항당 민기, 행정소송은 항당 민기가 있다. 4조는요 취무부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14쪽 가셔서 7번 지문 보시면, 현행정소송법에는 구체적 사건과 무관하게 법령 효력을 다투는 추상적 규범 통제를 법률상 쟁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오선지였어요. 그렇지 않죠? 뭔 소리냐면 여기 보시면, 자, 행정소송법은 말 그대로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법이죠. 근데 거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뭐뭐 규정하고 있어요? 항당, 민기, 맞죠? 그리고 항고소송을 다시 취부, 부로 나누고 있지, 거기에 보시면 추상적 규범 통제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래서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당, 민기, 취무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지금 보시면, 행정소송법이 개괄주의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모든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 소송상 권리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뭔 소리냐면 해설을 보시면 나와있죠. 행정작용 중, 그러니까 가급적 추상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추상적으로 정의해가지고 가급적 권익보호의 범위를 넓혀주고는 있지만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제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행정작용이 처분인지 아닌지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고 거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소송을 허용하기에 별도로 개별법의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렇게 오선지로 깔렸었던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당민기로 나누죠. 맞죠? 그리고 이때 항당민기로 나누면서 항당을 주관적 소송이라고 부르고 민기를 객관적 소송이라고 부르죠. 기본 강의 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객관적 소송인 민기의 경우에는 법에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규정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죠. 그럼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주관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은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당사자소송의 개념 징표만 충족하면 곧바로 그냥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소송은 근데 주관적 소송이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당사소송 중에서 진짜 당사소송이 아니라 형식만 당사소송인 그 형식적 당사소송 있죠. 그거의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근거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기본 강의 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의문도 드시겠지만, 형식적 당사소송은 부진정 당사소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걔는 여기서 말하는 당사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논외다. 그리고 예외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건 정선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정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러니까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원래 그 사실관계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어볼까? 그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님 저 어제 남자친구가 밤 12시에 집에 있었다는데 클럽 간 것 같아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오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러니까 클럽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그냥 딴 여자랑 논 것 같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만을 이유로는 판사한테 와도 판단을 해주지 않아요. 왜? 법적 문제가 아니니까. 여기 보면 법원조직법 2조 1항 이렇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가보시면 넘어간다. 413쪽 법원조직법 2조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적인 걸 다루는 거지 사실적인 걸 다루는 건 아니에요. 사실적인 것도 법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그땐 판단을 하겠지만 순전히 사실적인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교수님들이 국어를 못 하셔가지고 어딨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사실관계를 단순한 사실관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것으로 관련된 것으로 13-2번 보시면 13-2번 자 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3-2번 국가보훈처장이 발행 서적에 잠깐만 여기 약간 문장 이상하죠. 발행한 써놓으실까요? 여기다 발행한 이게 똑같은 건데 여긴 발행한 이렇게 되는데 여긴 발행 이렇게 되어 있죠. 잠깐만요. 발행한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시해야 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항고소송은 얘가 조금 체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는 여기에 올 것이 아니라 무명 항고소송 부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 지문의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해갖고 관보에 그 뜻을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면서 항고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그런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단타용어로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항고소송은 뭐예요? 취무부죠. 취는 뭐예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거고 무효소송은요?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뭐예요? 처분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처분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국가보훈처장한테 이런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요? 행정수용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자, 이것도 무명 항고소송에 대한 얘기예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뭔가 어떤 소송인데 처분하고 관련된 소송은 맞아요. 그래서 항고소송 같긴 한데 이런 소송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판사님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저한테 발급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게 취무부중에 뭐예요? 취소송 아니고 무효확인 소송 아니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예요? 판사님 지금 저는 이런 처분을 발급받고 싶은데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위법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고 지금은 뭐예요? 15번은 이 처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나한테 입영통지 처분 날리려고 할 때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 제기하면 대법원이 각하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작위법 확인 소송과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415쪽 가시면 이제 취소송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주요 개념 정리에서 2번은 혼자 보셔도 돼요. 기본 강의 때 한 내용을 말로 딱 정확하게 텍스트로 쓴 거고 3번 보시면 소송물이란 개념인데 소송물이란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릴 것인지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법관이 결론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논점을 말한다. 기본 강의 때 하죠. 그리고 재판의 객체라고도 불러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에 대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이 얘기니까. 그래서
또 요것도 있는데 기본 강의 때 아는 내용, 소송물을 기준으로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개수가 판단돼요. 소송물이 같으면 같은 사건인 걸로 판단하죠. 취급되죠. 왜냐하면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소송 사건의 결론이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 표시된다. 판결 주문이 판결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본 강의 때 다 한 얘기들이죠. 근데 자, 기본 강의 때 안 한 내용, 자, 요 보지 마시고 4번. 우리 대법원은 취소 소송의 소송물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어요?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혹은 개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갖다가 소송물이라고 보죠. 다시 소송물이 뭐라고요? 판사가 결론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논점. 그런데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다고?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취소소송은 결론적으로 뭐를 판단해주는 소송이라고 우리 대법원이 이해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A 처분, A라는 처분이 갑한테 발급됐어요. 그럼 갑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판사님 A 처분이 저한테 발급됐는데 전 이게 불만이 있어요. 이거 위법하죠? 맞죠? 전 위법하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왜 위법한지를 논증하면서 판사님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소송이 취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처분이 위법한가 아닌지를 판단하죠. 그래서 처분의 위법 여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개정이라는 표현이 붙죠. 무슨 말이냐면 개정, 지금 원고가 문제 삼은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문제 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입영통지 처분도 날라오고 세금 내라는 처분도 날라온 거예요. 근데 이 갑이 두 개 다 싸우고 싶어요. 근데 이때 입영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과 개정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같은 사건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별개의 소송물이다. 그러니까 개정 처분이라는 것은 입영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송에서도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투는 건 맞는데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니까 다시 말이 살짝 꼬였네. 자, 입영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싸우는 건 맞는데 어떤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입영 통지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싸우는 거고, 그 다음 그 세금 내라는 처분, 그러니까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싸우는 건 맞는데 어떤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싸우는 거야? 조세부가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처분의 위법 여부라고만 표현하면 그럼 둘 다 같은 사건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를 딱 분간해내기,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은 사건이 아니잖아. 별개 사건이잖아요. 둘 다 위법성을 다 싸우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다음에 개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건데 다수설도 같은 입장이죠. 판례랑. 근데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소의 소송물이 뭐냐? 개정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법한 처분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따가 볼게요.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보면 되겠죠? 416쪽 가셔서 4번 보시면,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4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취소송의 소송물은 당해 처분의 개개 위법 사유다 라고 해서 오선지로 깔린 적이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을 한 지문에 물어본 지문이죠.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이냐 객관소송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항고소송은 주관소송이에요, 객관소송이에요? 주관소송이죠. 왜냐면 항당, 민기 중에 항당은 주관소송이고 민기는 객관소송이니까 맞죠. 여기까지 문제 없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그 다음 취소송의 소송물은 뭐냐? 학자들 중에는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판례와 다수설은 뭐라고 봐요? 개정 처분의 위법 여부 혹은 개정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보죠. 네. 그래서 얘는 오선지였던 지문이 있었어요. 근데 자, 이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소송물이 개개의 위법 사유다라고 본다는 게 뭔 소린가? 만약 처분에 존재하는 개개의 위법 사유를 소송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는, 예를 들어서 A 처분이라는 처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인 갑이 제기한 취소송에서 A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취소송은 다시 읽을게요. 예컨대 A라는 처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발급됐어요. 그때 A 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취소송과 A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취소송을 서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견해예요. 자, 소송물이라는 것은
소송물이라는 것은 판사가 결론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논점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 사건을 구분하는 단위로도 쓰여요. 소송물이 뭐냐 이렇게 해서 소송물이 같으면 같은 사건이고 소송물이 다르면 다른 사건인데, 그런데 소송물에 대해서 취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 개정 처분의 위법 일반이라고 보는 것이 위법 여부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개개 위법 사유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어떤 처분이 있을 때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존재하죠. 주, 내, 절, 형이 있어가지고 각각 위법 사유가 있으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게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처분에 내용 상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과 A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소송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야 암튼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협하다고 하면서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위협하니까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나 암튼 위협하니까 취소해달라는 소송인 건 맞잖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같은 사건이라고 봐요. 선생님 근데 어떤 소송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대법원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기판력이 어디에 미친다고 봐요? 소송물에 미친다고 봐요. 소송물에.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한번 판단했으면 또 소송으로 못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기판력에 발생하는 범위가 넓을까요? 아니면 이학설,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보는 견해에 따를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가 넓을까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범위가 넓어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범위가 넓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갑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A라는 처분이 발급됐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판사님 이거 내용상 하자에 있어서 위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도 판사가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 여부이기 때문에 다 판단해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해요.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적법하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다시는 이 A 처분이 위협하다는 주장을 갑은 할 수가 없게 돼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견해에 따르면 갑이라는 사람이 판사를 상대로 판사님 이거 위협한 거 아니에요? A 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판사는 딱 거기만 재판의 객체가 되니까, 대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학설의 입장에 따르면 그것만 재판의 객체가 되니까 판사는 그것만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판사가 봤을 때 내용상 하자가 없다고 봐가지고 기각 판결을 때려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갑은 또 싸울 수 있어요. 판사님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판단해 주셨죠. 그래. 근데 절차상 하자는 판단 안 해주셨죠. 그러니까 전 이걸로 또 싸워볼래요. 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점에서 실익이 있는 개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 5번도 혼자 보셔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됐죠? 제가 방금 설명하다 조금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법원이 일단 방금 설명한 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하나 잘못 설명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가서 조금 문제가 될까봐, 우리 대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가 소송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이 판사님 A 처분이 저한테 발급됐는데 이거 내용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판사가 다 판단해 준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거 잘못됐어요. 판사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줘요.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게 될 수 있는 사유는 주, 내, 절, 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 처분의 상대방인 갑이 소송에서 판사님 이거 내용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 부분만 문제 삼잖아요. 그럼 판사는 거기만 검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멍청해가지고 다른 걸 주장 안 하면 판사는 그건 판단 안 하고 그냥 이 처분은 적법해 이렇게 판단하고 끝이 나고, 판사는 판단을 해본 적도 없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지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걸려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대법원이랑 요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가급적 기판력 발생의 범위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멍청해가지고 기판력 발생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처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상 하자는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갑이 멍청해서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 하는 바람에 기판력이 발생해 버려가지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질까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깊이 있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물어볼까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냥 기출 지문만 뭔 소리야 OX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취소의 소문 당해 처분해 개개 위협 사유냐? 아니 위협성 일반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로 이해 못해도 위협성 일반이지 위협 여부지 딱 그래서 아니야 딱 그렇게 찍어낼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구태여 설명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